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담당하고 있는 박범사마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019년부터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 지금 모바일 신분증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계속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기획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뷰 같은 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기술을 더 잘 알지는 못할 테니까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배경 소개, 현황, 미래 마무리 정도일 거고요.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사회 전체적으로 디지털 사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휴머니더블한 어떤 서비스들이 메인이었다면은 서비스 주체가 거의 사람 위주의 어떤 제공이 위주였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것 서비스 제공 주체가 사람이었다가 디지털로 점점 변경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고 읽혀지고요. 일단 기술은 급진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oT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팬데믹 코비드-19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들이 굉장히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 사태나 여러 가지 그런 기존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변화를 이제 느꼈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공공 서비스나 사회적인 변화를 좀 추구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의식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예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지금은 개인정보 관리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빅브라더 이슈도 점점점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 사회의 필요 요소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디지털 신원인증 활용 분야의 지속 발굴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경제적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KYC나 아니면은 적극 향상에 대한 소비자 유익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의 도표 같은 경우에는 맥킨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 충분 요건이라는 것이 디지털 ID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고 거기 도입에 따른 GDP가 2030년까지 GDP 상승률이 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을 2019년부터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사실상 처음에 디지털 정부 혁신 종합계획 수립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뉴딜로 트리거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희가 국정과제 11번 모든 데이터 연결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정부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도입하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공무원증을 좀 추진을 했고요.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국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험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건용지 현재 지금 발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라 함은 국민이 선택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내년의 계획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정부 기관들이 하나의 앱에다가 하나의 지갑에다가 신분증 등을 담아주고 각 사회, 기업, 공공, 금융 등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얘를 신호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어려운 얘기부터 하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갑 없는 사회가 가장 첫 번째
였어요. 그러니까 뭐 카드 결제나 여러 주문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모바일로 되는 세상에서 지갑만 따로 들고 가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걸로 시작이 됐고요.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지갑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뒤에는 저희가 더 추구하는 부분은 디지털 사회로 정말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신원 확인이나 무엇일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비대면 서비스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 금융이나 뭐 부동산 계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신상 정보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기존에 사람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하긴 좀 애매하겠네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이니까 기기를 대상으로 어떻게 나를 증명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풀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경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나라에는 신분증이라는 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여권 정도가 3대 신분증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나머지들도 신분증을 쓰냐 마냐, 인정되냐 마냐 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거는 주민등록증이겠죠. 주민등록증은 1968년도에 발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뭐 누가 넘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냐, 아니면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냐, 뭐 이런 관리 통제 목적이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그런 관리 통제 목적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식별에 대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팬데믹 때 느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 마스크나 아니면은 어떤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무한정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당하게 그 나이 때 누가 우리나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식별 코드 정도로 이야기됐고 식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야기됐고 이제 지금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공공 서비스나 한정적인 정부가 정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고요. 1995년도랑 2010년도에는 저희가 전자주민증을 추진을 했습니다. 2번 정도 추진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다가 좀 실패를 했고요.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그 추진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주민증이라는 것은 IC 칩을 플라스틱 내에다가 넣어서 거기에다 개인정보를 넣고 제공하는 설계 방안이었습니다. 그 2022년도에 저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제 처음 제공하게 됐고요. 2022년도는 지금 서비스 중인 거죠. 그리고 다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도 구축, 2025년도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신분증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것은 왜 95년도랑 2010년도에 실패했느냐였습니다. 처음에 저희 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모바일 신분증도 디지털 신분증인데 이것을 도입하는데 기존에 2번이나 실패했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희가 아마 사업을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감시사회 이슈였어요. 빅브라더 이슈가 있었고 정부가 모든 걸 감시할 거다. 2번째로 막대한 예산이었고요. 한 4,800억 정도 그때 당시에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3번째로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우려였어요. 당시에는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로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 사용이 막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3번째 이슈는 사실 좀 해결이 됐죠.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도 제정이 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을 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잘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2가지인데 막대한 예산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재정적 위기가 있는 건 아니니 막대한 예산도 이 정도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좀 하고 있긴 하지만요.
첫 번째 남은 거는 감시사회 이슈였습니다. 왜 감시사회 이슈라고 제기를 했냐?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기를 했냐?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을 하면은 당시에도 대면 비대면 사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기들이 다 있고 독일 경우든 일본 경우도 비슷한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데 독일도 IC 카드에다가 자기 비밀번호 잠그고 거기 개인정보 넣고 노트북에다가 IC 카드 리더기 설치해서 꼽으면은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이 IC 카드로 자기를 증명하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IC 카드에서 제공된 정보를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은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제공했던 이런 정부기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신분증을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당시에는 우려를 했던 거죠. 어떤 제가 읽어보는 그 시민사회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 야당 의원이 어떤 불법적인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정부가 알게 됐을 때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가 있었고요. 당시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충분히 납득될 만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저희가 절대 안 할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걸리면 저희가 형사처벌 받을게요. 이 정도로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이걸 기술적 해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고민했던 부분은 중앙 집중된 신뢰기관을 분산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했고요. 정부에게 묻지 않고도 진위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디지털 신분증이 만약에 대중화가 된다면은 24365의 연소성 보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느꼈죠. 백신 예약 신청하려고 막 들어갔다가 안 돼가지고 사이트 무너지고 그때 그래서 5일째 해서 계속 나눠서 했었죠. 그 분산을 하기 위한 물리적 분산을 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었는데 그런 출구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등의 쟁점 등에 대해서 해결할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저희가 판단했던 블록체인 및 분산 구조의 채택입니다. 앞에서 첫 오프닝 때 DIF에서 발표하셨던 DID 구조일 거고요. 이거는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앞장 돌아왔다가 다시 또 돌아올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BP 노드를 가져가고 민간 영역이 리드 노드를 가져간다. 그리고 정부는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그것을 똑같이 동기화시켜서 리드 노드들한테 나눠주고 각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때 확인처에서 확인을 할 때 저 리드 노드를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정해서 읽어가지고 진위 확인을 하면 되겠다. 다만 이 구조가 성립되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어쨌든 간에 무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급한 정보에 대한 블록을 노드에도 올릴 거고 그것이 어느 노드가 간에 똑같이 보장이 될 거니까 꼭 정부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민간에 물어보게 되면은 똑같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 구조라면은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정부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감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어느 쪽에 그 리드 노드들이 각각 갖고 어느 사이트 민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방법은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DID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슈어라고 하는 정부기관끼리 저희가 합의를 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사람 개인 핸드폰에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넣어주고 그 신분증 정보를 넣어주고 다만 나중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슈어 기관에서 서명을 해서 내려주는 동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 개인키로 서명했고 두 번의 서명을 갖고 있고 얘가 제출됐을 때 신원 확인자는 이 발급 기관이 서명해서 발급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개인이 서명한 게 맞는지를 따져서 진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BP 노드를 갖고 있는 거는 리전별로 BP 노드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자원 통전이라는 곳이 3군데가 있죠. 광주, 대전, 그리고 대구, 이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관들이 BP 노드를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리전을 3개를 나눠놓고 그 리전 중에 하나 요청을 해서 블록을 프로듀싱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고, 만약에 리전 하나, 그러니까 통전 하나가 날아갔다고 쳐도 대구나 광주 이런 지역 2개는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고요. BP 노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금융권들이 지금 다 대부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은행 등에 갖고 있고, 통신사협회 카이트 같은 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좀 더 가져가서 이 BP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저희가 보안적인 어떤 수준만 요건이 충분히 된다면은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통제는 안 하겠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한다고 쳐도 이쪽에서 저희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구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지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이 데이터에 대한 이슈어를 할 수 있는 건 정부 말고는 안 돼요. 신분증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원증도 있고 공무원증도 있고 학생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믿어주는 이유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이 SKT 사원증 갖고 그 계좌 개설을 안 해줘요. SKT 사원증은 대기업일 테고 대기업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사원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정보는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그러나 믿진 않아요. 기업들이 각각의 이익관계가 있고 각각의 신뢰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은 개체는 정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슈잉했을 때 그 비로소 신뢰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어가 되는 것은 정부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각각 개인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신분증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신분증 종류를 추가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신분증 지갑 안에 지금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그리고 내년에 외국인등록증, 여권도 지금 사실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산인공에 사시는 자격증도 여기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월렛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는 각각 발급기관에서 서명을 해서 VC로 넣어줬기 때문에 각각 이런 웹사이트들이나 이런 활용처에서, 웹사이트라고 국한되지는 않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얘를 이것을 KYC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 마무리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 사업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처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누가 신뢰 의문을 던지지 않는 그런 주체인데 과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저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됐었고요. 그게 하면 제가 오기 전 17년, 18년도에 처음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당시 결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정부가 어떻게 쓰지? 우리끼리 서로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잖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사실상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채택을 했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똑같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믿지 않을 건데 얘를 또 어떻게 할 거지? 그랬을 때 어떤 민간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정부가 신뢰성도 보장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정부가 발급하는데 상호 신뢰성이 필요한가? 앞에 같은 질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발급하는데 신뢰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냥 정부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걸 테지만, 그러나 발급 이후에 사용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뢰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려는 수요자들한테
어떤 솔루션으로 답할 건지에 대한 답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그냥 다짜고짜 블록체인을 사용했으니까 저희 앞으로 뭐 시민증 할게요, 아니면 자격증 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냥 기술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접근해오는데,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왜 이걸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기술이기 때문에 라는 거지만, 좀 더 이 수요자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셔서 어떤 오퍼를 던져주시는 게 좀 더 시장에 대한 어떤 발전성이 있지 않나라고 싶고요. 앞에서 그 오현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JKP 같은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여러 가지 고민이 하나 있는데, JKP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이슈잉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슈잉에서 쓰고 있는데, 원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JKP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써보면 어떨까? 여론조사 같은 데 써서 내가 종교인이 아니다, 내가 어느 정당 소속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떤 신원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좀 더 어떤 여론조사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이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벤딩머신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에서 단순히 성인 인증 정도, 이 정도 확인하고 있고, 지역 인증 정도, 이 지역의 지역 시민인 경우에는 할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벤딩머신에서 할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긴 한데, 이거로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수치는 더 훨씬 높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투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JKP가 좀 더 확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게,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원래 그 앱이라고 하면 월렛을 포함한 앱이겠죠. 이 월렛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삼성전자랑 협의를 해서 삼성전자의 트러스트존 안에다가 그 월렛을 만드는 것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정도에는 그 월렛을 담은 첫 번째 앱이 나올 거고요. 아마 삼성페이가 먼저 될 거고, 나머지 저희가 평가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월렛에 접근할 수 있는 앱들을 선정하고 좀 더 다양하게,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데에서 신분증을 활용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어떤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